제가 이제 기계에 비유를 하는데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는 톱니바퀴 돌아가는 기계가 이제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면 돼. 문제는 윤활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커진 만큼 윤활유를 많이 이제 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윤활유가 이 유동성 역할을 하는 거죠. 연준이 완화를 빨리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근데 GDP도 잘 나왔어 아침에 3.3%. 뭐야 인하 빨리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동성의 긴축. 그러니까 정부랑 중앙은행 하나니까 정부가 유동성을 긴축하면 중앙은행이 풀어주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연준이 안 풀어줄 거잖아요. 지금 당분간은. 그럼 여기서 지금 톱니바퀴가 끼릭끼릭 균열 유동성 말라가고 기름 말라가고 그럼 이 기계가 잘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또 약속돼 있는 우리 출연자분들 한 분 한 분 또 모셔보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문홍철 자산전략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아침 피곤하실 텐데 얼굴은 더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부어서? 아니요. 부어서 주름이 좀 펴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진짜로 안색 좋으시고. 아, 그래요? 아침에? 네. 이른 아침 좀, 어쨌든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저 이제 빨개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좀 많이 바쁘시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들 요즘 증권사가 부동산 PF 때문에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제일 먼저 조정당하는 분들이 이제 비용부서,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없어지고 있죠.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세요. 이 회사라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그 비용에 힘들 때일수록 이제 비용에 되게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 마켓 전체에서 이제 애널리스트의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약간 좀 뭐 가볍게 아이스브레이킹으로 던진 얘기인데 예. 이 조정 얘기를 시청자분들에게서 좀 해주시니까. 측은지심을 받고자 좀 처음부터 낮춰서 가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네. 팀장님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고. 감사합니다. 이런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제가 좀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오늘 중요한 얘기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 네. 뭐 미국과 우리도 그렇고 중국, 뭐 일본 주요국들만 네. 봐도 네. 너무 따로 가고 네. 이유라도 좀 시원하게 알면 좋겠는데 네. 이유도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없습니다. 이유가.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뭐 이것도 좀 어쨌든 네. 불확실하고 해서 네. 좀 시원하게 오늘 그 줄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고객도 네.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좀 이유라도 알고 당했으면 좋겠다.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고 이렇게 맡고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내가 뭘 잘못한 걸 좀 알았으면은 맞아도 좀 덜 억울할 텐데 지금 많이들 이제 억울해하세요. 근데 이유를 찾으면 또 찾잖아요.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근데 납득이 안 가. 뭐 예를 들어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대. 아니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고 환율이 어떻게 70원이 올라? 그렇진 않아요. 그건 뭐 지정학적 또 리스크 나오고. 지정학적은 평소에는 그냥 갖다 붙여. 지정학적은 이건 정말 그냥 뭐 정가의 보도예요. 막 필요할 때 갖다 오는데 그게 정말 영향이 그거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준의 기대감 후퇴. 아니 근데 왜 한국 주식, 중국 주식은 뭐 중국 주식은 최근에 이제 국가가 저점에서 이제 부양책을 쓰긴 했지만 연초부터 정말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는 거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나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상해 증시를 포함해서 연초에 뭐 홍콩 그리고 이거에 이제 한국도 같이 영향을 이제 받았죠. 부정적인 쪽으로 증시가 그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줬던 것은 아마도 상해와 이제 홍콩 증시와 연계된 스노우볼 파생 상품들이 이제 해지 과정에서 상당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노우볼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낙인 프라이스가 이제 있거나 그 낙인 프라이스에서 밑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줘요. 지금 우리나라의 홍콩 ELS와 비슷한? 이제 상해에도 똑같은 이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ELS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파생 상품이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을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설명할 수가 거의 불가능해. 그런데 이제 지금 낙인 프라이스는 저 위에 이제 있을 거고, 실제 주가는 이제 밑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낙인 프라이스에서 밑으로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상품을 발행을 했던 사람들이 이 해지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지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매매가 나와요. 반대로 주가가 이제 오르잖아요. 그럼 더 올리는 방향으로
매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하게 움직이는 굉장히 거군요. 격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문제는 연초부터 방향성이 아래쪽이다 보니까 그 아래쪽으로 원래 요만큼만 떨어질 게 해지 과정에서 더 큰 폭으로 움직이도록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특히 상해에는 이제 스노우볼 옵션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물량에 이제 영향을 미쳤던 걸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거 우리 지금 연초에 연준도 이제 중국엔 특징이 있는데 연준이 긴축을 할 땐 부양을 못해요. 네. 물론 얘기는 해. 우리 부양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못해요. 그러다가 다행히 연준이 12월에 큰 피봇을 했어.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텐데 그러면 이제 중국은 최악은 넘었다. 지준율도 인하하고 했죠, 실제로? 50bp. 이제 아마 다음 달에는 LPR,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이게 실질적인 중국의 이제 기준금리거든요. 얘를 이제 인하할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최악을 넘어서 잘 가자 이러고 있었어. 네. 근데 주가가 기분 나쁘게 계속 떨어져.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대가 나서서 지수를 이제 말아 올려야 되는 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 2, 3일 전에 이제 중국에서는 강력한 매수 개입이 이제 중시에서는 이제 나왔던 거고 이제 홍콩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그리고 홍콩 뭐 상해가 이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파생 상품들이 이제 중국 관리들이 보기에도 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또 한국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영향이 아마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이제 1월 달에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았던 중국 영향. 첫 번째 영향이 이제 변동성을 더 크게 키웠다. 네. 요거고 두 번째는 환율이죠. 문제는 환율이 왜 올랐냐는 거죠. 저희 고객들도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대. 그러다가 이제 저의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게 있었군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돈이 삭제가 되고 있다. 돈 삭제. 네, 돈 삭제. 우리가 코인 같은 거 투자할 때 사람들이 복사. 돈이 복사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돈이 복사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삭제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돈이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제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네네. 그 내용들은. 돈이 왜 삭제가 되냐면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네. 변해가는 어떤 사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연준을 볼 때가 아니라 미국 정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요? 네. 흥미로운데.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돈을 회사에서 그러니까요. 벌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일어나가지고 네. 힘들어 저도 힘들고 피곤해. 근데 더 이렇게 힘들게 버는데 네. 아니 돈이 만들어진다니.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신 분이 전 연준 의장 버냉키. 버냉키한테 옛날에 QE 막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야,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버냉키한테. 그때 버냉키가 뭐라고 했냐면 돈은 엔터키로 만듭니다. 엔터? 네. 누르는 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진짜예요. 연준이 시스템에다가 1조 달러를 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승인 뭐 이런 건가요? 네, 돈이 생겨요. 우리가 옛날에 그 주식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1,000원에 배당을 줘야 되는데 1,000주를 이제 준 거지. 그런데 그게 정말 생겼어. 1,000주가. 그래서 다들 1,000주를 받았어요. 인당. 이런 것처럼 돈도 엔터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지금 잠깐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료 좀 볼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늘 뭔가 사고를 하실 때 복식부기의 원리로 한번 사고를 해보셔라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버릇이 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위쪽에 있는 그림이 민간과 정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네. 민간과 정부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여기 정부에는 제가 연준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싫어할 텐데 복잡하니까 그냥 합쳤어요. 네네. 합쳤어요. 똑같아 어차피. 그리고 화살표로 이제 대규모 부양을 했다.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그냥 중간에 그렸죠. 네. 이제 부양을 해서 밑에 됐어. 부양을 했다는 얘기는 정부가 빚을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부채가 늘었겠죠. 네. 그럼 정부의 밸런스 시트이 늘었겠죠. 그런데 경제에서는 누군가의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에요. 정부의 부채는 민간의 자산입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를 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 부채가 문제야. 물론 문제죠. 근데 그 얘기가 거꾸로 얘기하면
민간이 엄청난 초과 저축과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시중에 돈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풀렸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위에 때랑 밑에 때랑 보시면 전부 다 밸런스 싯이 늘었죠. 물론 정부는 부채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민간이 갑자기 자산이 이렇게 늘었어. 그게 갑자기 허공에서 생긴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을 천문학적인 양을 미국 정부가 뿌렸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저 부채, 정부의 부채요. 부채가 반드시 짧은 채권, 3개월 이하의 짧은 채권만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우리가 뭐 지금은 채권이 가격이 좀 회복했지만 한 뭐 작년 뭐 금리가 한참 오를 때 미국 30년물 국채가 반토막이 났다. 가격이.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10월, 11월 한창. 네. 네. 금리 막 오를 때. 이렇게 반토막 나는 자산을 가지고서 담보로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채권을 담보로 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채권 자체가 가치가 변하면 안 되겠죠? 긴 채권은 가치가 많이 변해요. 그래서 돈으로 만들 수가 없어. 우리가 집 같은 거를 담보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뭐 규제가 없다면 보통 은행에 가면 집 100이면 보통 한 70 빌려줍니다. 옛날에 규제 없을 때. 규제가 있으면 이제 별로 안 빌려주는데 네. 네, 집이 100이면 한 70 빌려줘. 채권은요. 단기채 3개월 이하는 가격이 거의 안 변해요. 만기도 짧고 100이면 거의 100을 빌려줘요. 그럼 얘는 그 온전히 돈이 되는 거죠. 가치를 거의 인정을 인정받죠. 받고. 그럼 이 돈들이 시중에 막 돌아다닙니다. 네. 지금 그게 작년부터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연준이 금리 올리고 하니까 긴축하냐 이렇게 했지만 아니에요. 작년에 미국 정부가 짧은 3개월 이하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을 해서 이게 유동성으로 엄청나게 공급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공급량 계속 주면 좋아. 유동성이 계속 풀려요. 네. 제가 이제 기계에 비유를 하는데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는 톱니바퀴 돌아가는 기계가 이제 커졌다는 얘기예요. 잘 돌아가면 돼. 문제는 윤활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커진 만큼 윤활유를 많이 이제 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윤활유가 이 유동성 역할을 하는 거죠. 기계가 잘 돌아가게 경제 규모가 또 빨리 커졌어.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규모를 할 때 GDP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명목 GDP를 봐야겠죠. 그런데 이 명목 GDP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플레가 높으면 이 명목 GDP의 커지는 속도가 커요. 그러니까 미국은 1년에 뭐 10%씩 경제 규모가 그 큰 경제가 1년에 10%씩 커져. 뭐 1년에 한국 같은 나라가 뭐 한두 개씩 생겨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한국이 이제 규모가 2,000조 좀 넘는 경제 규모인데 미국은 2,000조 곱하기 한 15 정도 커요. 15. 근데 그게 10% 성장하면 한국이 뿅 생기는 거지. 1년 만에. 그 윤활유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유동성. 네, 유동성을 정부가 연준 아니에요. 정부가 공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작년에 특히 뭘로?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는 짧은 채권들. T빌. 네, T빌로 네. 대량으로 발행해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줬다 뺏는 게 제일 안 좋죠. 기분 나빠요. 네, 줬어. 근데 뺐네. 12월부터 뺏고 있습니다. 물론 뺏고 싶어서 뺏는 건 아니고 미국 정부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일단 급하니까 우리도 이제 개인들 보면은 돈 급하면 빨리 급전을 돌려막기로 이제 카드론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먹겠죠. 위원회들이. 그래서 그 위원회들이 야 이거 너무 기니까 좀 짧게 해라. 짧게 하는 거 위험하다. 길게 돌려라. 그 얘기는 짧은 채권을 이제 그러니까 빚이 주는 건 아닌데 짧은 채권을 긴 채권으로 바꿔버리면 짧은 채권만 유동성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쪼그라듭니다. 유동성은 줄어든다. 줄어들겠죠.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단기 금리가 올라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면 비싼 돈을 주고서 빌려야 돼요. 네. 비싼 금리를. 그래서 일일물 금리가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림에서 잠깐 지금 보여주시면 이 하얀색 금리가 하루짜리 금리거든요. 하루짜리 금리가 돈의 양에 제일 민감해요. 근데 얘가 월말에 원래 계절적으로 돈이 부족한데 지금 보시면 10월부터 조금씩 튀다가 11월에 많이 튀었죠. 저 11월에 튄 걸 보고 연준이 이거 심상치 않네? 완화적인 통화정책 얘기를 12월에
했다. 네. 뭐 그렇게 저희는 물론 바이든이 전화했지. 아, FOMC 그 굉장히 파격적인 네. 산타 선물과 같은 그 바로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궁금해요? 저왜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렇게 선회했나? 네. 아니 급발진도 유분수지. 갑자기 11월이랑은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바이든이 전화했다. 물론 전화했어요. 한 건 맞아. 진짜예요? 농담이에요, 진짜예요?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됐나요? 확인은 안 되지 당연히. 확인이 안 되죠. 제가 뭐 바이든이랑 친구도 아니고요. 아니 전화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어디 나왔나 이렇게. 저희는 간접적으로 그런 걸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12월 9일 날 바이든이 뉴스로 공개적으로 고용지표가 발표된 다음 날이거든요. 고용지표를 보아하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춰도 되겠다. 이게 바이든이 얘기를 한 게 뉴스가 나와요. 얼핏 생각하면 뉴스 났네 이러죠. 바이든이 본인 입에서 금리 얘기를 한 적은 처음입니다. 굉장히 큰 뉴스예요. 근데 이제 그냥 묻혔지. 그래서 저는 100%네. 했어. 전화했네. 전화했네. 네. 그 진짜 전화한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합리적 추론은 네. 이제 정치적인 건 그거고 이제 실제 진짜는 아마 유동성 부족을 연준도 느꼈기 때문이다. 하필 12월 말에도 금리가 급등해서 이번에는 댈러스 연은 총재가 로리 로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로리 로건 총재가 1월 초에 나와가지고 단기 자금 시장이 좀 이상하다. 근데 로리 로건은 매파예요. 그러니까요. 네, 매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내 생각은 이건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여자친구랑 뭐 헤어져야 되는데 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겠죠. 그러니까 로리 로건도 그래요. 자기는 매파야. 근데 유동성 사정 보니까 왜냐면 그 사람은 유동성 정책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거 돈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얘기 저 얘기 막 섞어서 하다가 막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연준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어제 뉴스가 나온 게 우리가 이제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는 걱정한대. 그러면서 막 행동으로 때려. 그럼 얘는 때리는 거죠, 사람을. 말로는 자기는 개과천선했대. 그런데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나쁜 놈이지. 그렇죠. 연준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말로는 걱정된대, 유동성이.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은 그렇잖아요. 어제 왜냐면 지난 3월에 옛날에 은행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은행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대출이 BTFP라고 나간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잔고가 한 1,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얘를 3월 11일까지만 하고 2달 남았죠. 더 이상 추가 대출 안 하겠다. 그 얘기 뭐냐면 연준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돈 삭제를 계속 하고 싶어 한다. 다만 현재 돈 삭제의 주체는 연준이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트레저리 빌, TB를 줄여가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말라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단기금리 급등, 그 다음은 당연히 환율이죠. 달러 강세. 그중에 제일 영향받는 게 한국.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그럼 외국인 입장에선 주식 팔아야죠. 이게 바로 연초에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의 이제 근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고, 안타까운 점은 이게 적어도 1분기 중에는 좀 이어질 필요성이, 저희는 주식 되게 밸류가 있다고 봐요. 국내 주식. 그런데 1분기 중에는 연준이 왜냐하면 정신을 좀 차리기가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 1분기 중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관통하는 이유는 달러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기가 좀 어려운 정보죠. 들어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연준이 뭐 어쨌든 전화했네 했어요. 이거 했어요. 전화를 했든 안 했든 그 이유가 뭐든 간에 급 완화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2024년에는 달러가 약세 방향으로 전부 다 달러 거다. 약세 금리 하라.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될 건데 중간에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달러가 중간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죠. 연준이 완화를 빨리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근데 GDP도 잘 나왔어. 아침에 뭐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3.3%. 뭐야, 인하 빨리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동성의 긴축. 그러니까 정부가 유동성을 긴축하면 정부랑 중앙은행 하나니까 정부가 유동성을 긴축하면 중앙은행이 풀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연준이 안 풀어줄 거잖아요. 지금 당분간은.
그럼 여기서 지금 톱니바퀴가 이렇게 끼릭끼릭 균열 유동성 말라가고 기름 말라가고 그럼 이 기계가 잘 안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기계가 이제 커지는 거에 적정한 윤활유량이 얼마냐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최신 이론이라서 저희 공개는 안 돼 있지만 대략 연준의 대차대조표 안에 보면은 그 오른쪽 부채 쪽에 지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급준비금. 얘가 이제 풀린 유동성인데 얘가 현재 3.6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연준 밸런스 시트이 7.8조 달러니까 되게 큰 거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얘가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 지급준비금이 3.6조 달러인데 현재 저 및 연준의 추정으로는 그러니까 연준의 공식 추정은 아니에요. 연준 연구원들의 추정이에요. 대략 얘가 3조 달러를 터치하면 위험할 수 있다. 지금이 그러면? 지금은 6천억 달러 남았죠. 3조 6천억에서 3조 달러를 터치하면 위험한 거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SVB 사태가 얘가 3조 달러를 하회하자마자 터졌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6천억 달러 남았다. 그게 이제 작년에 돈 푸니까 얘가 늘어나죠. 네. 늘어났어요. 이게 연준이 돈을 푼 게 아니라 정부가 푼 거예요. 그리고 3.6조 달러가 됐는데 이 6천억 달러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정말 아주 되게 마지널한 양이에요. 이게 이제 1분기 중에 없어지게 될 텐데 그 3조 달러를 하회한 그 타이밍을 좀 이게 주간으로 데이터가 발표가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실 수 있고 뭐 안 보셔도 제가 자주 나와서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나와서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로리 로건 연은 총재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큐티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어쨌든 좀 신호탄을 쏜 거잖아요. 매판대 비둘기적인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시장에 힘은 더 세죠. 이 사람 원래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이 좀 실리는 건데 이런 겁니까? 연준의 큐티가 은행권 시중의 자금을 좀 과하게 빨아들인다면 그래서 머니마켓 발작을 낳고 뭐 지급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좀 더 영향이 클까 봐 이걸 미연에 좀 조기에 방지한다. 이렇게 해야죠. 보면 될까요? 방지를 해야 되는데 연준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그렇게 않다. 안 하고 있어요. 당장 행동을 그렇게 했으면 BTFP를 그렇게 어제 단호박처럼 우리 3월 11일 날 종료할게요. 물론 종료한다고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만기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테누 하나만 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죠. 연준은 양적 긴축을 그냥 계속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긴축이에요. 유동성 긴축을 하는 쪽으로 하는구나.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더더욱 무서운 건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유동성 긴축은 연준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연준도 QT를 계속 해요. 하고 있고 단 요거에 QT가 이제 한 달에 950억 달러 이게 큰 물량이긴 한데 사실 정부가 트레저리 비를 줄여서 하는 거에 비하면 얘는 좀 마이너해 오히려. 정부가 하는 게 지금 너무 커요. 이게 얘네들은 그냥 발행을 할 때 막 1조 달러씩 발행하고 막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식간에 돈 삭제가 확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 10월, 11월, 12월 점점 12월에 특히 셌어요. 그리고 1월에 더 셀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1월 말에 FMC를 탓을 보실 거예요. 1월 말에. 물론 1월 말, 2월 1일에. FMC 물론 중요해. 저는 솔직히 FMC 별로 관심 없어.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날짜에 발표되는 게 미국 정부의 분기 리펀딩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부족한 돈 어떻게 조달하겠습니다. 이 계획이야. 근데 그 계획 안에서 당연히 트레저리 비를 앞으로 얼마나 더 줄일 거냐가 나올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숫자를 그렇게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숫자를 안 맞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 정부의 의지. 정부가 트레저리 비를 줄인다. 그 양이 만기 돌아오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 삭제되는 돈의 양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이벤트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월 1일에 FOMC 결과보다 팀장님께서는 물론 뉴스는 안 나올 거예요. 다들 막 FOMC 막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제가 그때 뭐 FOMC 보고서도 쓰겠지만 리펀딩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펀딩 계획을 보고서뿐만 아니라 나와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아침에 눈을 비벼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좀 정리해 보면 큰 줄기는 달러 유동성의 감소고 핵심은 그리고 그 주체는 정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달러의 방향이랄까요? 전반적으로는 올해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는 그 큰 방향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맞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단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전환할 때
그렇게 스무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금리가 떨어질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도 할 거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연준이 지금도 우리 왜 해? 이거 지금 고용도 좋고 아니, 물가도 지금 여전히 레벨은 높고 성장률도 높아. 여기서 금리 내린다고 하잖아? 그럼 미국의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연준아, 그러면 안 돼. 너 70년대에 연준이 실패한 거 모르니? 너네 이 70년대의 연준처럼 또 될 거니? 지금 레벨에서 물가를 더 확실히 잡아야지. 그럼 금리 내리면 안 돼. 다 모든 이코노미스트. 왜 그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이런 유동성 사정,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 이거를 19세기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은 최근 15년 동안 양적 완화나 통화 정책을 한 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15년 동안의 이 변한 상황을 이 경제학자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선비, 우리가 선비들이 이제 왕에게 상수 드리고, 차라리 제 목을 치느니 차라리 제 상투를 자를 거면 제 목을 세세요. 이제 이러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기가 쉽지 않아. 명분이 있어야죠. 그 명분이라는 걸 한번 뭔가 일이 흔들리는 생겨야죠. 거지. 경제가. 적어도 작년 SVB 같은 일이 퍼지거나 하면 이제 연준이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할 텐데 그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이게 뭐 저의 예상이 아니라 원래 과거의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그렇게 좀 불협화음이 막 있다가 터져. 그래야 이제 명분이 생기죠. 공무원들은 아니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내 맘대로 생각해. 유동성 부족한데 그 돈 풀어. 그럼 아니 너는 경제학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유동성 이런 거를 들고 나와서 돈을 혼자 풀어? 지금 뭐 물가 이거 지금 선비들의 얘기가 안 들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1분기 혹은 뭐 2분기 상반기를 조금 시장에 좀 흔들릴 수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밸류는 이제 저희는 국내 주식은 굉장히 좋게 보는데 채권과 달러는 당연히 약세 하락할 거예요. 전부 다 채권과 달러 전부 이제 금리와 달러가 전부 아래쪽으로 할 텐데 올해 중으로 이 불협화음을 좀 조심하자. 그걸 상반기 중에는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빠르면 1분기, 3월 정도 혹은 3, 4월이 약간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워낙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BOJ 엔화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네. 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짧게나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은 기시다 지지율이다. 정치적으로? 네. 너무 정치 얘기를 하나? 좀 없어 보이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뭐 파월이 전화 받았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근데 일본은 늘 전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본은 늘 전화를 이제 기시다가 하는데 이제 우에다 총리의 정책은 거의 기시다 따라간다. 저 지지율이 낮으면 기시다의 특징이 굉장히 안전빵 정치인이거든요. 모험을 잘 안 해요. 근데 지지율이 낮아. 모험을 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잃을 게 없으면 하죠. 그 모험이란 건 현재의 일본의 이제 여론이 너무 완화적 통화 정책에 의해서 기업들은 좋지만 그러니까 엔이 약세면 기업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계속 오르겠죠. 하지만 이제 일본의 국민들이 좋냐? 지금 힘들어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이래서 저 꼴보기 싫은 한국 애들이 자꾸 와가지고 막 맛있는 와규 먹고 돈가스 먹고 난 힘들게 막 만들어가지고 초밥 만들어 줘봐야 별로 버는 돈도 없고 쟤네들 막 싸다고 하고 먹는데 엔이 약하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고혈을 빼서 기업들에게 주는 셈이죠. 이게 엔 약세 정책입니다. 초완화 정책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거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긴축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 저는 사실은 연초에 갑자기 1월 1일 날 지진이 나서 이거 긴축으로 갈 텐데.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된 이거 이 지진이 감독? 어떤 영향이 네.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했는데 네. 또 최근에 BOJ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원래 보통 지진이 크게 나면 얘네가 완화로 많이 가거든요. 혹은 긴축을 좀 안 하거나. 그런데 이제 지진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제 그제 뭐 얘기하는 거 보고서는 그냥 뭐 긴축 그대로 갈래는가 보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사실 작년부터 막 사실 엔 강세 쪽으로 베팅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연말부터 조금씩 얘가 원화 대비 강세로 갔었고 올해 중으로도 꾸준히 이제 엔은 강세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완화를 유지하지만 네. 긴축이라는 방향성은 좀 계속된다.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모셔서 네. 업데이트 되는 내용 분석 듣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문홍철 자산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